예, 제가 준비한 거는 퇴계와 이자수어. 지금 앞에서 이자수어 말씀이 나왔고 또 이제 성호 선생님 얘기가 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남 퇴계학파가 아니라 영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도에서 퇴계학을 계승한 성호 이익 선생과 성호 이익 선생이 퇴계학을 어떻게 계승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자수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를 두 가지로 계획을 했는데, 먼저 여러분 선생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성호 이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호 이익이 편찬한 이자수어는 어떤 책인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발표 자료하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집안과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호 집안과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호 선생의 삶과 학문, 이게 지금 핵심이죠. 오늘 이 주제에 맞는. 그리고 이자수어는 어떤 책인가 했을 때 이 편찬 과정과 그 의의를 이제 살펴보는 것,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뭘 설명해서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 드리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집안을 보기 위해서는 이 성호 선생님이 여주이씨예요. 근데 여주이씨는 세 개의 중요한 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경주파인데, 이연적을 배출한 그 영남 남인의 주요 가문이죠.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세거하는 경주파가 있고, 두 번째가 교의공파가 있습니다. 교의공파가 바로 성호 선생님의 증조부인 이상희가 대표로 경기 남인을 대표하는 가문이고, 정동에, 서울 정동에 살았기 때문에 정동 이씨라고도 합니다. 그분의 초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승공파, 여기는 이규보를 대표적인 인물로 하는 여주이씨 가문에는 이렇게 세 파 중에 교의공파가 성호 선생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은 이제 증조부 이상희, 조부 이재안, 그리고 성호 선생의 부친 이하진, 요 세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릉군 이상희 때 퇴계 선생님보다 조금 늦죠. 이때가 가문의 전성기인데 이 소릉공이 광해군 때까지 정권의 중심 인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바로 대북 정권이었죠. 그래서 북인계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때는 아직 당색이 분명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로 북인계와 친교를 했고 북인계가 아닌 명문가와도 혼인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대북 정권에서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북인으로 나중에 분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이 7 아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문과급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막내가 성호의 조부인 이지안이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조 반정을 계기로 이제 정치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대북 정권에서 서인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가문의 전성기라는 것은 꼭대기니까 이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이때 광해군이 내린 공신호와 훈봉까지 삭탈되고 일품계가 강등되면서 좌천되지만 아직은 전성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호 부친 이하진이 숙종 때 관직 진출을 하면서 중앙정계로 복귀하기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부터 이 성호 가문은 그 남인계로 정치적 성향이 전환됩니다. 이거는 북인이 없어지고 남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안 이분은 중앙관직으로까지는 진출을 못하고 그분의 5남 중 첫째 아들이 성호의 부친인 이하진입니다. 그 매산 이하진 때, 이때는 드디어 가문이 잠깐 중흥하다가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제가 이분의 이제 생애를 몰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성호 선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 정동에서 출생해서 명문가 자제로 성장하면서 특히 이 집안 분들은 자연과 예술을 애호해서 예술가를 많이 배출했어요. 이분도 늦게까지 이제 자연을 유람하고 산천을 유람하면서 과거를 보기보다는 이제 한동안은 그 광주 매산에 복고하면서 이제 매산으로 불리고 나중에 성호 선생이 둘째 형 이삼이 장살당해서 피신할 때 지금 광주 첨성리로 내려올 때도 요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세에 문과에 합격하면서 이제 출사 후 요직을 역임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성호 선생과 관련해서 숙종 4년 진양사로 사행을 갑니다. 이 진양사가 뭐냐면은 향을 바치는 사신이거든요. 이때 향을 바치는 거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강희제 때니까 강희제의 두 번째 부인이 2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양사로서 가면서 정사로 가게 됩니다. 이제 정사로 가게 되면 이제 청나라가 상국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부용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공을 바치지만 반대로 그 상국 그 천자의 나라에서도 사신들한테 선물을 줘요. 그때 받은 그러니까 관례로 주는 선물인데 비단과 은을 하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몽땅 책을 사와요. 그 이제 북경의 유명한 유리창에서 당시에 나와 있는 신간서적을 싹쓸이를 해오는데 그게 수천 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호 선생이 독학을 하면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서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그 유명한 예송 논쟁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2년 후에 매사는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됩니다. 이유는 남인이기 때문이었겠죠. 남인이 정치적으로 약화되면서 그래서 유배지에서 55세로 생을 마감하는데 성호 선생은 부친이 무려 54세 유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06년 삼계 둘째 형이죠. 이자의 장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유배되고 남인이 몰락하고 또 둘째 형이 장살당하는 맞아 죽는 국가로부터 살해당한 경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집안이 이제 쇠락의 길로 멸족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제가 이제 모친이라고 쓴 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실제로 모친이 아니라 이하진의 이제 첫 번째 처가 용인 이씨입니다. 용인 이씨와 슬하에서 세 아드님을 두고 성호 선생은 안동권 씨 슬하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기서도 제가 출생 연도를 일부러 다 써놓은 걸 보면 성호가 1681년생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형하고 10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배달은 모친 그러니까 용인 이씨 소생으로서는 그 유명한 분이 두 분인데 별표에는 이삼과 이서 무려 20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말이 형님이지 더군다나 이복형이기 때문에 같이 살지도 않았고 그런 관계인데 이분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첫 번째 형님인 이해 이분은 공교롭게도 퇴계 선생님의 형님과 이름자가 같습니다. 근데 그분도 성호 선생이 태어나기 전에 요절했고 그래서 청운거사라든지 섬계, 옥동, 아정, 성호 이분들은 전부 다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막내고 그 이복형이 셋이나 있는데도 그 집안을 나중에는 성호가 떠맡아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집안이 이제 예술로 유명한데 특히
이서, 옥동 이서라고 하죠. 그래서 옥동체라는 글씨도 창안했을 정도로 추사체 못지않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동체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글씨가 이제 이 글씨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원래 시는 방도자 부루라고 해서 가도의 시, 고문진보에도 나오는 유명한 시입니다. 초서니까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송하, 문, 동자, 원사, 채약거, 지제, 차산중, 운심, 부지처. 제가 해석을 해봐야 그냥 외워서 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도라는 이분이 이 시도 시지만 이분이 유명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을 쓸 때 퇴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퇴고를 한다 할 때 그 퇴고의 고사로 유명한 분이 이 가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시상을 떠올리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글자를 놓고 고민을 했대요. 마지막 구절에 중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할까, 밀친다라고 할까, 퇴자일까, 고자일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중얼중얼하고 지나가니까 그때 마침 그 옆을 누가 지나갔냐면 유명한 한유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한유가 그걸 듣고 고자로 해라. 그래서 고자로 이제 글자를 정했다는 그런 고사가 전해지는 퇴고의 인물이고, 이 글씨는 옥동 이서의 옥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후손을 집안을 살펴볼 때 후손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뭐가 조금 복잡하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맨 밑에 이익 선생부터 보면은 성호 선생의 아들은 맹휴라고 33살에 굉장히 늦게 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낳은 구한이라는 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동복형인 이침은 아들을 3분 두었는데 첫 번째 이복형인 첫 번째 형님 이해 이분이 후사가 없었고, 장살당한 이삼도 46살인데 후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이침 이분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출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서는 아드님이 있어서, 그래서 휴자 돌림이 아들 학렬이고 환자 돌림이 그 손자 학렬인데, 이 글자도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철환, 사만, 명환 뭐 할 때 정환, 명환은 아니고 세 분은 같은 글자를 3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철환, 사만, 정환. 아무튼 그분은 또 광유의 아드님이 다른 또 출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정리가 모두 성호 선생 손에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형님은 후사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침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첫 번째 아들 광유가 한 12살, 그 용유는 그러니까 그 문학으로 유명한 이용우인데 그분이 5살, 병유가 3살, 이렇게 어린 조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모두 성호 선생이 이 조카들을 거두고 키웁니다. 키우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출계를 시키면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종가로 다 반납을 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이제 살았는데, 가난하다는 게 양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인 건 있는데, 그 밭을 갈 노비, 농사를 질 노비 하나, 집안을 살림할 노 하나, 비 하나 두고 1년에 12마지기 정도, 제가 이게 정확히 12가마니 정도가 나오는 그 양만 남겨놓고 몽땅 다 종가로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은 그렇고,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 이가환이 그 천재로 유명한 정조 때 다산하고 나오는 그 이가환이에요. 이분은 특히
특히 성우 가문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오래 살았어야 한다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분이에요. 그 글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뛰어났지만 특히 수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 하던 말씀이 내가 죽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내가 죽음으로 해서 이 나라의 수학은 끝났다. 수학의 맥이 끊기겠다. 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형조판서였는데 그 서학, 천주교에 연루돼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옥에 갇혔다가 저분은 사형을 당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굶어 죽습니다. 스스로 선택을 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아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남겼고 저 보라색도 해놓은 이사만 이분이 다산에게 바로 성호 선생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신 중요한 분입니다. 다산이 그 사건으로 마찬가지로 진산 사건 이후에 그 금정 찰방으로 좌천됐을 때 거기서 이사만을 스승으로 모시고 성호가 이제 남긴 가래 질서를 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을 여는데 그 서암강학이라고 하고 그때 남긴 기록을 다산이 적어놓은 게 서암강학기입니다. 그때 다산이 이사만을 통해서 성호의 학문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꼼꼼히 배우게 됩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어서 표시를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문인으로는 소남, 가장 일찍부터 늦게까지 곁을 지켰던 중요한 제자입니다. 이분이 계신데 요즘엔 이런 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인천의 소남기념관에서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이 가상인간으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소남의 목소리를 또는 퇴계 선생님의 목소리와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자수와 관련된 수남 안정복 이분이 아까 앞 시간에 질문하셨는데 제자를 어떻게 스승과 사제관계를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수남 선생을 보면 이 사제관계라는 것이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이제 백순이고 호는 수남으로 문집 그 유명한 동사강목 그리고 책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초소롱, 저소롱 해가지고 직접 저술한 책이 있고 책을 빌려다가 베껴놓은 게 있고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중요한 자료들이 거기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개수록 전체를 필사해 놓은 것도 여기서 발견되고 그런 분인데 그 다음에 그 조카인 이병희도 중요한 제자이고 그 밖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권철신, 권일신 형제, 신우담 그 밖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일찍 죽어서 그 학문을 이어가지 못해요. 뛰어난 제자들이. 이유는 서학이죠. 서학과 연루돼서 그런 일이 있었고 수남 선생이 아니었으면 성호학파가 존재했는지 또 모를 뻔한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수남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늦게 성호 선생을 만나요. 35세 때. 이미 35세면 당시로서 어느 정도 자기 학문적 기반을 다 다졌을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66세의 성호를 처음 뵙고 이 뵌 기록을 수남집의 함장록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함장은 한길, 열자 간격을 두는 자리라는 뜻으로 그 출전은 얘기 공례에 나옵니다. 음식직액이 아니라면 자리를 깔고 그 자리 사이는 함장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에서 함장 그러면 스승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는데 저 말을 보면서 제 생각에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란 말이 있었는데 함장
이면 아마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고 그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함장록이라는 글에 평생 스승과 제자가 대면에서 만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스승과 사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됩니다. 3번 만나서 나흘을 함께 지냈는데 이 함장록은 35세 수남이 66세의 성호를 만난 그 첫 만남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시대도 아닌데 비대면으로 사제 관계를 이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서신 강학, 직접 만나지 않고도 서신으로 강학할 수 있는 전통은 바로 퇴계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통이에요.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신을 통한 것이 훨씬 질적으로 좋은 강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퇴계 선생님한테 시작되고 그게 바로 문목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잠깐 볼 텐데요. 이건 이제 고전 번역원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26살에 무주에서 이 광주, 경기도 광주죠. 광주로 이사 와서 역시 가난했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간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모두 대면이죠. 4일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날짜를 따져보니까 나흘이 맞다, 안 맞다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수남의 기록에 따르면 나흘입니다. 근데 사제관계죠. 사제관계가 분명해요. 이렇게 독특한 사제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수남이고 수남이 성호의 영향으로 그 동사 강목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호의 책을 정리합니다. 그 성호 사설도 수남이 정리해서 성호 사설 유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호의 그 이자수어도 이 에디터예요. 그 요즘 그 편집자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그걸 2년 만에 하는 거 보면 대단한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입니다. 성호를 만나러 이제 물어 찾아가는 장면인데, 자, 저게 정확히 어떤 규모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외사는 3칸, 앞에 1칸은 토청, 뒤에 2칸은 방. 그래서 매우 소박하고 누추하였다. 이게 잘 써준 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방에 들어가서 선생께 절을 올리니 일어나서 답례하기를 매우 공손히 하셨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거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키가 크셨나 봐요. 보통 사람보다 큰 키에 수염이 아름다웠고 눈빛이 사람을 쏘아보았다. 행장이나 다른 기록에 보면은 늘 나오는 게 성호 선생의 그 눈빛, 강력한 눈빛.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다는 묘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왜 왔냐 물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수남이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자, 첫 문답이 대학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앞에서 대학 어렵고 박사 논문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 주자가 경물지지 보망장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호 선생은 모르겠다. 다만 본말장, 원래 본말장이 없었는데 주자가 장구를 만들면서 본말장을 갖다가 아주 대학의 그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도 복잡해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또 복잡했고 조선에 와서도 회세 이연적부터 그 장의 순서를 재편집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세 이연적이 논한 것도 온당한지 잘 모르겠지만 근래 어떤 사인, 이건 신우담입니다. 신우담, 이분들은 뭐냐면은 주자가 만든
대학 장구를 따르지 않고 예기에 본래 있는 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고본대학이라고 하죠. 그 고본대학의 차서를 따라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또는 주자와 다르게 편차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제 성호 선생이 대답한 거예요. 대답은 격치장, 경물치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지금 있는 문장을 가지고 읽으면 충분하다. 굳이 또 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호 선생이 또 수남한테 물은 거예요. 혈구의 뜻을 아는가? 다짜고짜. 그 혈구는 뭐냐면 전 10장에 그 평천하지도 할 때 혈구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물어보니까 수남이 잘 모르겠는데요. 알지만 아마 모른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호 선생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전을 읽기 위해서 토를 나는 게 있어요. 그 토는 사실은 퇴계와 율곡 두 분이 달고 교종청에서 이렇게 언해본 만들면서 토를 달아놓은 게 표준화된, 조선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토에 해당하고 나중에 그 박세당이 사문난적으로 몰릴 때도 논어에 토를 잘못 끊었다, 구두를 잘못하고 토를 다른 것이 주자하고 다르게 달았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별거 아닌데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성호는 혈구는 혈하여 구하는 도라고 해석해야지 구로 혈하는 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10장에 차시위 혈구지도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언해본에는 구로 혈하는 도 성호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의 구는 직각자, 즉 사람의 마음, 특히 위정자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위정자가 반듯한 마음, 잣대와 같이 반듯한 마음으로 헤아리는 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 이런 뜻인데 이것을 헤아려서 반듯하게 하는 도 이렇게 되면 자 헤아림의 대상부터가 달라져요. 백성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걸 헤아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평등하게 불평이 없게 정치를 통해서 해주는 도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다짜고짜 대뜸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전에 토를 바꿈으로써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밥을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정말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 기록의 대가들인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종이 내 앞에 먼저 밥을 올려서 사양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다시 올렸다. 당연한 얘기인데 써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수저를 들고 권함으로 나도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제반은 고시래 같은 거라고 합니다. 했고 나는 안 했다. 그 선생님이 들기 시작한 후에 나도 식사를 시작했다. 저는 읽으면서 초등학생 일기를 쓴 거하고 되게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개다리 소반의 녹그릇인데 없더라고요. 개다리 소반의 상차림이 얼마나 초라한 상인지를 묘사하고 있었어요. 밥은 그릇에도 차지 않았고 반찬은 새우젓이 조금, 나박김치 조금. 저 토갱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토장국에다 박속을 넣고 끓인 거 뭐 그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두 짰다. 새우젓 조금, 김치 조금, 무슨 토장국 박속 넣고 끓인 국 조금, 게다가 밥은 반도 안 됐나 봐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성호 선생이 대답을 하시기를 우리 집은 가난하다. 그래서 때로는 손님이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먹기도 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소상하게 세세한 기록이 좀 재밌었어요. 자, 아까 이게 이제 첫날 만나서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뽑았고, 이거는 이효웅유가 쓴 성호 선생 화상찬인데,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뵌 분들이 이제 회상을 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 형형한 눈빛, 쏘아보는 듯한 눈빛을 기대하고 저도 봤어요. 그 보면은 이제 멀리는 신안의 주자같이 도가 같았고, 가까이는 도산의 퇴계와 같이 도가 같았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이 재밌더라고요. 태어난 해의 간지까지도 모두 같으셨도다. 이런 걸 예쁜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우암도 주자가 이날은 감기에 걸렸다. 이날은 뭐 했다. 나도 감기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간지가 같았다는 게 뭐냐면, 퇴계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나셨고 성호는 1681년인데 이때가 신유년이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니.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1780년에 성호 선생의 화상, 초상화를 그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성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성호 선생 화상은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옛날 분들은 초상화를 정말 실감나게 털 한 올 한 올, 수염 한 가닥 한 가닥 김이, 특히 저는 번암 최재공의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심한 사팔이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그려놓은 게. 근데 아무래도 눈빛이 형형하지가 않아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초상화는 실제로 그때 그린 초상화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6.25 전쟁 통해 없어지고, 이분의 초상화를 보고 좀 젊게 그린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성호 선생의 종손인 이사만의 초상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옷도 똑같아요. 똑같은 주름과 솔기와 수염도 똑같고, 약간, 그래서 옛날에 그리고 요즘에 다시 그린 그림에서는 그 형형한 눈빛을 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방과 가문을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성호 선생을 꿈에서 만나 뵙고 예,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열심히 생각하니까 꿈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호사설에 보면 아예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능숙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빈천에 교자를 썼어요. 이렇게까지 가난한 선비의 일상이나, 그러나 너무 심해서 굶주리고 춥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농사를 힘쓰고 비용을 절약해서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일인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직접 생계를 위해서 농사일을 하세요. 그 과구록, 이거는 정치 경제적인 개혁론을 다룬 책인데, 여기서 서문에서도 아예 나는 천한 사람이다. 이 천하다는 것은, 귀천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데, 관료로 출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귀를 얻지 못해서 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천한 사람이 걱정하는 것,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백무에서 농사 짓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과고록이란 책 제목이 나온 이유인데, 고기를 먹는 관료가 하루아침에 조정이 정사해서 계책을 잘못되면
그 폐에는 콩잎 먹는 백성, 저 곽자가 콩곽자예요. 콩잎곽, 뭐 콩곽인데 그 사람들의 걱정, 콩잎 먹는 백성의 걱정을 기록했다라는 뜻으로 쓴 책입니다. 콩잎 먹는 백성이 어찌 저 들판 가운데 죽어 나뒹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료를 향해, 정부를 향해, 왕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절실하게 나온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호 선생의 실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다.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농사짓는 선비다. 산농합일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경학이라는 글에서 또 산농공상 이 네 백성을 냈는데 이게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직분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때때로 시운을 얻지 못하면 빈천해지니 농사로 생업을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농부와 선비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대부가 관료가 되지 못하면 당장 가서 밥 갈고 생업을 해야지 놀고 먹는 유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사설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구절인데 귀천이 없지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것 곡식은 결국 나 같은 천한 사람, 백성, 농부의 손에서 나온다. 그 귀한 사람, 관료들이 의지하는 것은 곡식은 자기들이 생산을 안 하니까 곡식을 생산하는 천한 농부한테 의존하는 것이 마치 국어라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합니다. 계약보다도 심한데 아무튼 그래서 맹자에 나오는 노력자, 노심자라는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노력자가, 농부가 곡식을 가지고 노심,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바꾸니 이거는 고용하는 것 같다.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한 사람, 농부, 백성은 자기가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까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다스리는 귀한 사람, 지도자가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저 귀한 사람은 백성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이 위정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짓는 선비다, 산농합일이 그냥 나온 주장이 아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로지향은 바로 맹자와 공자의 고향. 성호는 이것을 영남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영남 쪽에서 성호를 너도 퇴계학파구나, 퇴계의 후학이구나라고 인정해 준 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퇴계 선생을 사숙한다. 퇴계 선생을 뒤를 잇겠다. 퇴계 선생을 존경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1734년 청대 권상일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산에 갔는데 혼자 도산도 가보고 삼계사도 가보고 예안 안동 지역을 혼자 배회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이야기 나누거나 소개해 줄 또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58년 영남의 풍속을 염원했던 것, 바랬던 것은 이곳이 바로 선비의 고장, 오륜의 고장인데 지금 약간 퇴락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청대 권상일과 25년간 교류를 하고 이러한 교류에는 상주로 서울에 살다가 상주로 이사간 그 이서, 이잠 그 형님의 친구인 식산 이만부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분이 성호 선생을 영남에 가교 역할을 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청대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퇴계집이 간행된 것을 전부 읽고 그 고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작업을 한 게 바로 이건데, 영남 이외 지역의 그 퇴계 문화 제자 사적을 수집해서 직접 기록을 찾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도산근문 재현록에는 경기 일대 또는 그 다른 곳에 계문 제자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발굴해내서 수록하고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데 성호의 의견이 대단히 많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컸고, 스스로 퇴계 선생을 사숙하였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 작업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첫 번째는 성호는 사단 칠정론으로 퇴계학에 입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칠 신편, 사단 칠정 논의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냈다는 뜻에서 신편인데, 요 성호보다 조금 앞서서 이현일과 정시한 두 분이 이제 사칠론, 퇴계의 사칠론을 옹호하고 율곡설을 비판하는 이론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율곡에 의해서 사단 칠정 호발설은 틀렸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그 이후로 이 서인 노론이 득세하면서 퇴계가 제시한 사칠론은 사실은 철학적 주제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호가 이때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다시 사단 칠정론을 철학적 주제로 들고 나와서 이 퇴계가 한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퇴계와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퇴계설은 바로 이것이고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사칠신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학을 정리합니다. 퇴계 예학을 총정리해서 이선생 예설 6편이라는 책을 편찬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퇴계 학술을 체계화한 이자수어, 이 세 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스스로 퇴계 선생을 사숙했다는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통해서 퇴계학을 어떻게 선양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또 변형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호 선생의 학문 중에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비판하라. 책에 쓰여 있다고 쓰여 있는 걸 다 믿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현재 저희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간행이 되거나 기록물이 되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특히 경전에 써 있는 말이 틀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폭넓고 깊은 독서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자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공자와 맹자의 뜻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논어에는 하기불사즉 망, 사이불학즉 퇴,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착한 일을 하건 악행을 하든 마찬가지인데, 습관적으로 익숙해서 그냥 하는 선행도 그냥 하는 악행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왜 나쁜지, 이게 왜 좋은지 스스로 따져보고 생각해보지 않는 그러한 선행, 악행도 결국은 모두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맹자도 진신서, 서경을 있는 그대로 고시곧대로 믿으면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그 전쟁으로 그 피가 강물에 이렇게 뭐 절국공이가 흘러갈 정도로 강물에 피가 흘렀다, 이런 구조를 보고 그거를 비유로 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신철했는데, 논어질서 서문에 보면은 오늘날
그 책, 논어집주죠. 그 책은 높이면서 그 마음, 주자의 마음은 놓치고 그 글은 외우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의리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하면 공자는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망연된 짓이라고 하고 의심하면 참남하다고 하고 뜻을 밝히면 쓸데없는 군더더기라고 이거는 당시 학문적 분위기가 어떠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말인지도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옛사람이 후인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관통하고 있는데 학문에는 그래서 의심이 많을수록 공부가 진보한다. 믿지 마라. 선생 말이라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고 따져봐라 네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수남 선생한테는 수남 선생은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지키고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내가 그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거는 그렇게 근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소의즉 소진, 조금 의심하면 조금 진보하고 많이 의심하면 많이 진보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주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복 수남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많이 의심한다는 게 그 나쁜 거 아니다. 열심히 해라.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겉으로 따르거나 그러면 알 수 없다. 그러나 의심이 있는 데서 없는 걸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순서다.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은 대체로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전에 쓰인 말이고 주자 글에 쓰인 말인데 한 글자도 고쳐서는 안 되고 틀릴 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라고까지 직접적으로는 수남한테 쓴 편지지만 이런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호 선생이 가보지 못한 성균관으로 잠깐 모셨습니다. 문과 시험을 보기는 했는데 뭔가를 잘못 썼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을 해서 그 이후로는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가을을 맞이해서 모셔왔어요. 자, 그래서 이자수어라는 책에 대해서 이 내용은 퇴계의 문집, 어록, 언행록, 기타 등등을 이제 모은 것인데 저는 발표문에서 조선 성리학의 교과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사록의 체제에 따라서 편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수남이 말을 조금 바꾼 거예요. 퇴계선생한테 맞춰서. 그리고 치체, 치법을 묶어서 치도 이렇게 하나로 정리했을 뿐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사록이 바로 어떤 책이냐면 논어에서 나왔다는 것은 젊은이 근사,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자, 주돈이, 정호, 정의, 장제, 여긴 소홍은 빠졌어요. 북송 오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분들의 학문 중에서 큰 강령과 관계에 있으면서 또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을 선택해서 이 책을 편찬하였다 하였는데 이게 사실은 당시 송대 과거 필독서로 그래서 주자가 이 책을 통해서 돈을 꽤 벌었다고 합니다. 파이널, 총정리 뭐 이런 책 그러니까 바로 주자학의 입문서이자 교과서이자 학문 지침서라는 거 할 수 있는데 이자수어는 바로 이러한 근사록에 비견되는 조선 성리학 교과서로 편찬된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자수어 여기서 이제 도동이란 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자수어는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이 발표할 기회를 얻은 것은 이자소어라는 책을 이광원 선생님이 2010년에 이미 한글로 완전히 완역을 잘 해놓으셨어요. 읽기가 굉장히 좋고 그 앞에 또 해제 부분에 제가 발표문에 써놓은 것에 한 80%는 다 이광원 선생님이 이미 거기에 밝혀놓으신 거예요. 제가 보탠 거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소남 윤동규의 서간이 일부 발굴이 돼서 그게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점만 제가 보완을 했을 뿐이지 이미 이제 그 번역이 돼 있고 그 번역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왜 도동이라는 말을 하냐면 성우가 처음에 이 책을 계획하고 만든 건 아니고 퇴계 선생의 글을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해놓고 제목을 도동편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도동은 도가 동쪽으로 오다. 사실은 가다였는데 왜 도가 동쪽으로 가는 거였냐면 원래 정현 그 유명한 고문, 근문의 대가인 정현이 마육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고향으로 갈 때 마육이 그 산동 출신이거든요. 정현이. 그러니까 그가 가는 게 안타까워서 나의 도가 동으로 가는구나 이런 말을 한 데서 나오는데 도가 남으로도 가고 동으로도 가는데 이 뜻은 공자의 도가 조선으로 전해지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도가 주자를 거쳐 퇴계로 전해지다 이 말을 담고 있는 표현이 도동이에요. 그래서 도동은 곧 도통이란 말하고 같이 쓰일 수 있는데 이 도통은 이제 한유가 처음 제기해서 이렇게 쭉 붙여놓죠. 누가 누구한테 도를 전했고 주자가 이걸 이제 체계화 시켜서 논어와 맹자에 나오고 한유가 써놓은 원도편에 나오는 글을 가지고 그 성리학의 정통성 족보를 만들고 이 족보를 이어가는 게 이 조선 유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계보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문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문적 정통성은 조선에서는 정치적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호 선생은 이자소어 서문에서 공자, 주자, 퇴계로 이어지는 도통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점을 뽑아 기록하고 제목을 도동편이라고 하였다. 옛날에 이자소어를 만들기 전에 서문에다 이렇게 성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편에서 이자소어로 개편되는 과정은 1750년에 이제 착수를 하는데 그냥 묵혀뒀던 걸 꺼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소남한테 맡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바로 1년 전에 율곡전서가 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재문인 홍계에 의해서 평양에서 이게 간행이 되는데 이렇게 천연의 유고를 편찬하고 간행하는 작업은 하나의 도통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율곡학파에서 서인 노론 계열에서 율곡학 중심으로 학문적 정통성을 세우는데 이 율곡전서 간행이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호가 퇴계학술을 연구 정리한 결과물을 편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꼭 편찬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동편은 첫 번째는 성호의 그 도통의식, 퇴계로 이어지는 유학의 도를 사실은 내가 계승한다. 그 뜻도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람의 퇴계학파를 향해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신의 학술적 기획은 얼핏 보면 너는 율곡학 쪽이 아니냐는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아니다. 아니고 공자, 맹자, 주자, 퇴계의 노선 이러한 유교 정통주의에 나는 입각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호가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은 게 바로 퇴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우는 처음에 이 소남에게 계정을 맡겼는데 소남이 이런 건 수남이 잘한다. 그래서 수남이 전적으로 맡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표제를 바꾸어 쓰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수남의 말을 들어보면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고친 게 아니라 표지가 없어서 도동편이란 말은 들었지만 그래서 임시로 앞에다가 이선생 수어 이렇게 자기가 썼는데 이선생 수어라고 쓴 거는 이선생은 이선생 예설 유편에 이선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쓴 거고 수어는 이정수언이란 말이 있는데 수언이 아니라 수어라고 그건 사실은 수남이 임의로 쓴 거죠. 이렇게 쓴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함부로 할 게 아닌데 먼저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반성문처럼 써요. 근데 소남은 노발대발하죠. 감히 선생의 글을 네 맘대로 제목을 바꾸다니. 그리고 성우한테도 바로 알립니다. 바로 잃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고. 그런데 성우 선생은 이 표제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 선생보다 차라리 이자로 쓰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서 이자라는 말을 성우 학파에서 쓰게 됩니다. 성우는 수남에게 답장 편지를 보내면서 수어, 이정은 수언이라고 돼 있는데 비슷한 제목을 본 것이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이래 태도처럼 훌륭한 분은 없었다. 바로 이자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게 퇴계라는 거 모를 사람 있겠니?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어 이렇게 명칭을 바꿔도 좋다. 책 제목 이게 훨씬 더 낫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소남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성인의 문화에 증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자, 우리 안자도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증자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안자라는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로서는 이자 한 분뿐입니다. 이자 한 분뿐이래요. 이거 조금 이상한 말이죠. 지극하게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의리에 해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자자를 쓰는 분은 이자 한 분뿐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는 송자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송자가 누군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송시열입니다. 조선에서 사실 자를 붙인 경우는 오함이 유일한데 퇴계 선생을 이자라고 칭하는 것은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이만큼 존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오함을 언제부터 송자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당연히 노론 서인들 사이에서 이 제자들 사이에서 나왔겠지만 그래서 이게 1787년 정조 11년인데 이때 우암집을 송자 대전으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집에 대전이란 말을 붙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전은 영락대전이라는 고유명사를 부를 때 대전이라고 하지 개인의 문집은 홍제전서예요. 정조의 문집도 홍제전서지 홍제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썼던 명칭을 개인이 쓸 수 없는데 이런 일이 그래서 공인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이 서인 율곡 그러니까 송시열 측에서는 국가에서도 승인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일성록에 보니까 이 간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조의 반응이 약간 애매해요. 이건 옳지 않다라는 이제 송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전이라는 거 그거 되겠냐? 말도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럼 바꾸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미 나온 거 바꿀 수도 없고 참 개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는 정조는 사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율곡 학회 쪽에 가서 얘기를 할 때면 조금 말을 바꾸겠죠. 네, 이 정도면 정조가 인정한 거다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법례가 완성되는데 이때 그 뛰어난 수남의 역량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명했던 사실이 명시하고 이 편목 모방한 것, 그 다음에 조목이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조목마다 이제 성호의 주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붙인 그 별도의 첨가한 주회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해놓고 그게 바로 이광원 선생님이 번역한 책에서도 이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고 퇴계의 학술이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남의 발문을 보면 태옹이란 말이 나와요. 여하튼 이자라고 하자고 하고 다 합의를 봤는데 소남은 여전히 태옹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호 학파의 특징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합의가 됐어도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다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남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 개정 과정에서 보면서. 그래서 끝까지 이거는 주자서 절효에 비견하는 거지 근사록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성격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타당한 주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고 그대로 두어요. 그게 바로 이자수어 발문에 그냥 실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자를 학습하는데 퇴계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 그 다음에 주자서 절효와 같다고 한 점, 이자로 칭하는 것은 끝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것을 그대로 두는 이런 점이 이제 소남의 발문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수남의 발문에 보면은 아주 또 구구절절히 글을 기가 막히게 썼는데 302년 만에 계산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퇴계 이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쓰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자, 그래서 잘하는 호칭은 후인들이 우러르고 사모하는 말이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성호 선생의 편지를 해서 성호가 했던 말인데 수남이 이 말을 서문에 넣으세요. 그랬더니 성호 선생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 하니까 그 내용을 수남이 자기 발문에다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퇴계라고 이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성호가 보낸 편지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옛날만 그랬는가? 이자는 살던 땅이 같고 시대가 가까워서 더욱 절실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가슴에 새겨 쇠득하고 실천하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이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스승으로 섬기는 참된 일이다 라고까지 씁니다. 실제로 편집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호의 서문, 이자수어 서문 아까 본 나머지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퇴계의 말을 하고 퇴계 행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까지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어찌 퇴계의 말을 하고 퇴계의 행실을 하지 않겠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로 성호가 퇴계에 대한 자기가 계승했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강해요. 이렇게 강조할수록 의심이 드는 부분이 퇴계와 많이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같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데서 그래서 퇴계는 사문의 맥을 부지하셨도다 라고 해서 나는 뒤에 태어나서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었으니 다만 그분의 글을 읽고 기뻐할 뿐이다 라고 하여 전체적으로 이사수어를 만든 성호의 뜻은 바로
퇴계의 말을 하고 퇴계의 행실을 하는 언, 퇴계언, 행, 퇴계의 행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결론은 이자수어는 이 성호의 도통의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퇴계의 언행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행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덕행의 실천적 지침서 이렇게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조선 성리학의 교과서로 만들어진 것 이렇게 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